너도 맨날 가는 거.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이 통치체제를 정비하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줄래? 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략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도 정치의 전개였죠, 그죠? 저게 탕평정치의 붕당 정치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조 정조대에는 탕평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탕평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신의 의사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소수 정치 집단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조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버리는 바람에 그의 어린 아들인 순조가 11살의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직접 그가 정치를 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왕의 엄마나 또는 할머니가 대신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의 외갓집 친척들, 외척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 정조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강력한 왕권이 고스란히 안동 김씨나 풍량 조씨와 같은 세도 가문들의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바탕으로 조선을 운영해 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세도 정치는 한 대의 왕에 그치지 않고 순조에 이어서 헌종, 철종 모두 전부 다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왕위에 오르거나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왕위에 오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의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원래 임시회의 기구였던 비변사가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소수의 외척 가문들은 비변사를 장악하고 비변사를 통해서 조선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안동 김씨나 풍량 조씨와 같은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은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비판받거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폭주가 시작이 되죠, 그죠? 이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아무도 이들을 견제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나 풍량 조씨와 같은 세도 가문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강악한 권력을 바탕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 매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전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세금을 거두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삼정의 문란이라고 했어, 그지? 전정, 과도한 토지세를 거두는 문제, 군정, 군대도 안 가는 사람들 혹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를 거두는 문제, 그리고 환정, 환곡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을 때 약간의 이자를 원래 더하는 것이었는데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거두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네, 특히 전정의 경우에는 있지도 않은 땅에다 세금을 매긴다던가 황무 지는 데 갖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다가도 세금을 매긴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철종도 후사 아들 없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 왕실의 대가 끊기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왕의 아들이 아닌 다른 왕족들 가운데 다음 왕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다음 왕으로 선택되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12살의 고종이었다라는 것이죠. 12살이면 아직 직접 정치를 할 만한 나이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어리지도 않은 나이로 여겨져서 이 고종이라는 인물이 채택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종을 다음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것은 당시 조선 왕실의 가장 큰 어른 순조의 며느리였던 대왕 대비 신정왕후 조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정왕후 조씨는 왜 하필 고종을 조선의 다음 왕으로 선택을 하였느냐?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직접 밝힌 적이 없으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이거다 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왜 고종을 선택하였는지 추정이 가능하죠. 그 이후에 보여줬던 행동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한데 아마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신정왕후 조씨의 경우에도 현재 안동 김씨와 같은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나라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신정왕후 조씨에게 왕족이었던 이하응, 흥선군 이하응이 접근을 했을 겁니다. 나에게 딱 나이가 적당한 아들이 하나 있다. 나의 아들을 다음에 조선의 왕으로 지목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세도 정치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신정왕후 조씨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정왕후 조씨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마도 이 이하응의 아들인 고종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12살 난 나이에 고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정왕후 조씨에 의한 수렴청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앞에 왕이 앉아있고 뒤에 왕의 할머니가 커튼을 쳐놓고 신하들이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저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하는 뒤에서 대신 명령을 내리는 이런 대왕 대비에 의한 수렴청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때 왕이나 또는 왕 뒤에 앉아있는 대왕 대비에 의해서 내려지는 명령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이 고종의 아버지인 이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하응이 실제로 이러이러한 이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짜고 그것을 대왕 대비나 혹은 자신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대신 명령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우리는 이 인물을 흥선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대원군은 내가 왕인 적은 없었지만 나의 아들이 왕이 된 경우에 이때 나를 대원군이라고 불러줘요. 보통은 정상적인 왕위 계승 절차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죠? 왕의 대가 끊겼을 때 원래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고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존재가 대원군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흥선대원군 이전에 한 2명 정도의 대원군이 둘 있었는데 그들 모두 죽어있는 상태에서 대원군이 된 것이고요.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상태로 대원군에 오른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났던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었느냐? 내부적으로는 세도 정치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해야 됐고요.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통치체제의 정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서양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침략적인 접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었거든. 따라서 조선은 이러한 서양의 침략적인 접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게 흥선대원군에게 주어진 3가지 과제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 이 2가지 부분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 밑에 부분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물컵을 자, 첫 번째 중앙정치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동 김씨들이 지금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세도 정치의 문제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들 싹 다 몰아내고요. 그 자리에 남인, 북인, 무신과 같이 오랫동안 세도 정치 혹은 붕당 정치로 인해서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로 데리고 와서 당파 어느 붕당 소속이냐 이런 거 관계없이 그 자리를 채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물들로? 유능한 인재들로.
자,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오랫동안 정치에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왕, 흥선대원군의 충성심이 높아졌을까? 높아지겠지, 그지? 권력에 소외되었던 인물들이 다시 권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 흥선대원군에 대한 충성심이 무척이나 높아졌을 겁니다. 그죠? 원래 정치를 하려면 내 편이 많아야 되거든. 나의 말과 행동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나의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를 몰아내고 오랫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채워 넣음으로써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어느 한 출신이 아니라 여러 출신의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특정 붕당이나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권력에 집중이 되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일거에 한 번에 해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도 정치 시기에 안동 김씨와 같은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비변사라고 하는 임시회의 기구에서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변사 하나만 장악하면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세도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였어요. 그죠? 따라서 또다시 권력을 독점하는 집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비변사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해체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행정과 군사를 모두 담당하고 있었던 비변사의 역할을 축소시킵니다.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정도로 축소를 시키고요.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과 관련된 일은 다시 의정부에게 넘기고 군사와 관련된 일들은 한때 있었지만 사라졌었던 삼군부를 다시 만들어서 삼군부에다가 넘김으로써 행정과 군사에 대한 권리를 분리시키는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정치 집단의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이 비변사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정치기구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수업 시간에 화장을 하고 있지? 선생님 앞에 있는데? 이게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가요? 아무리 선생님이 수업이 재미없고 공부할 의지가 없다 그래도 수업을 안 듣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앞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뒤에서 화장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알았지? 하지마. 학교에도 늦게 와서 화장 안 하고 왔으면 쉬는 시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세 번째, 법전의 편찬입니다. 자,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라고 하는 새로운 법전들을 만들어내요. 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느냐? 우리 지난번에 영조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영조 때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만들어졌었고 정조 때도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조선의 기본법전은 무엇이었어요? 경국대전이었어. 언제 만들어진 거였어? 15세기에 만들어진 거였어. 그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법전에 적혀있는 법의 내용이 오늘날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정조가 대전통편을 만든 것도 1785년이었어. 다시 말해서 80년이나 시간이 또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국대전에 업데이트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각종 법령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법전이 바로 대전회통이었고 그 대전회통을 실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은 사례집이 바로 육전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정비함으로써 흥선대원군은 통치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도 정치 시기에 망가졌었던 통치 체제를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복궁의 중건입니다. 자, 중건은 다시 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경복궁을 왜 다시 지어야 했을까? 경복궁이 불타서 사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언제 불탔을까? 임진왜란 때 불타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전은 조선의 가장 기본 궁전이에요. 이 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만든 궁전이 바로 경복궁이란 말이지. 우리는 이러한 궁전을 가지고 법궁 또는 정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경복궁은 조선 왕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궁전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그 궁전
동전이 임진왜란 불타서 사라진 상태 쑥대밭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야. 자, 왜 이걸 진작에 다시 만들지 않았을까? 돈이 엄청 그렇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조선은 쑥대밭이 되었고 나라에 돈이 없는 상태잖아, 그지? 그런데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큰 궁전을 다시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경복궁이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왕실의 위험이 다뤄서야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이 경복궁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야 조선 왕실의 권위가 회복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뒤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흥선대원군은 의지의 사나이요. 자기가 한번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뚫어내고야만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쓰느냐? 첫 번째, 원납전을 징수합니다. 원납전은 원래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이름의 기부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내는 기부금이 원납금이다라는 것이죠. 원납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 왕실의 상징인 경복궁이 폐허가 되어서 왕실의 위험이 바로 서지 않아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다. 우리가 경복궁을 다시 지어 왕실의 위험을 세움으로써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니 뜻이 있는 자들, 돈이 여유가 있는 자들은 기부금을 내라, 원납금을 내라, 원납전을 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원납전들이 들어왔는데 경복궁을 다시 지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그러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느냐? 잘 안 거치니까 너 돈 많잖아, 너네 얼마네 이런 식으로 돈 좀 많은 사람들한테 강제로 기부금을 내게 했습니다. 강제로 내게 하는 게 사실 기부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이러한 무서운 명령을 받은 사람들, 원하지 않아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납전의 원자를 원할 원자가 아니라 원망할 원자로 바꾸어서 부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과 같은 이런 어떤 사대문으로 들어오는 장사꾼들한테 물건이 그 대문 통과할 때 통행세 같은 것들을 추가로 징수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당백전이라고 하는 동전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서 100명분의 일을 해내는 사람 또는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부르지? 일당 100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당백전에는 바로 그 일당 100에 해당하는 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때부터 조선시대 때에는 상평통보라고 하는 구리돈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상평통보라고 하는 구리돈은 오늘날로 치자면 한 500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돈입니다. 왜 이 상평통보라는 돈이 오늘날로 치자면 500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돈이었느냐? 이 돈을 만드는데 한 500원어치 정도의 구리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평통보는 그 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구리값만큼의 금액에 해당하는 동전이었다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지금 경복궁을 다시 지어야 돼요. 조선 정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동전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리가 필요해. 구리 동전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전국에 남아도는 구리를 싹 다 끌어 모아서 동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도 상평통보로는 턱없이 돈이 부족할 것 같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당백전이라는 돈을 만드는데 상평통보보다 실제로 한 5배에서 6배 정도 더 가치 있는 구리를 써서 동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500원짜리가 아니라 대략 한 2,500원, 3,000원짜리의 동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지? 자, 하지만 구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액면가, 이 동전의 값어치를 상평통보의 100배로 뻥튀기를 한 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500원, 3,000원이어야 되는 동전인데 액면가를 5만 원으로 적은 동전을 발행을 했다라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당백전의 경우에는 실제 가치보다 20배 정도 그 가치가 뻥튀기 된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금액 동전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500원짜리 동전 만드는데 500원만큼의 구리를 써놓고서는 거기 앞에다가 5만원이라고 써놓은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값어치가 100배라고 해서 당백전이라는 것이고 상당한 고액 화폐를 발행해 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경복궁 중건 비용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시중에 풀릴 수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갑자기 시장에 막 풀려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었다? 폭등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위조화폐 유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경제가 혼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위조화폐 만들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자, 그런데 위조화폐 잘 만들면 자기의 재산이 몇 배가 될 수 있어? 100배로 할 수 있어. 이제 목숨 한번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서 안 걸리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당백전을 위조화폐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경복궁 중건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복궁을 짓는 공사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동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고요. 당시 조선의 양반들은 묘지림 같은 것들을 만들기로 해서 묘지림이 뭘까요? 묘지림. 묘지가 있는 약간 그렇죠. 양반들이 자기 조상들을 모시기 위해서 묘지를 예쁘게 꾸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거기에 빳빳하고 잘생긴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단 말이지. 그리고 요것들을 베어다가 경복궁을 짓는데 목재로 사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 백성들 공사에 동원되어서 불만, 양반들 묘지름이 벌목되어서 불만 같은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 중 흥선대원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지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러한 백성들의 불만이나 양반들의 불만을 가볍게 누르고 계속해서 공사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1868년에 드디어 경복궁이 다시 지어질 수 있었고 고종은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겨가게 따라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서원을 철폐하기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거 뭐 하는 곳이었는지 대충 기억나나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 지방에 만들어진 사설교육기관이야, 그지? 신진 사대부들 가운데 온건파 사대부들이 조선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지방에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고 또 이후에 거기에서 선현, 그러니까 공자, 맹자 같은 훌륭한 선배 유학자들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냈던 공간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서 이 서원을 통해서 살인들이 만들어지고 살인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살인들의 경우에는 지방사회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래서 서원은 어떤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양반들을 가르치고 제사 지내는 곳이었지만은 동시에 양반들이 지방사회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지방사회에서 양반들의 힘을 확대시켜주는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서원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에서 세금을 면제받기도 했고 군대를 가는 것도 면제를 받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느냐? 군대 가기 싫어서 세금 내기 싫어서 서원의 출석부에다가 자기 이름 써주세요라고 돈 좀 찔러주고 서원 출석부에 자기 이름 올리면서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였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 서원에 공부도 안 하면서 이름만 올려서 나라의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서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양반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힘을 이용해서 동네에 살고 있는 농민 백성들한테 훌륭한 공자님, 맹자님께 제사 지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삥을 뜯는, 돈을 걷어나가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흥선대원군이 보기에 서원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아니라 양반들이 자신들의 힘을 키워서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곳, 나아가서 지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는 가짜 학교 같은 이런 느낌이 바로 이때 당시의 서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있는 650개의 서원 가운데 47개만 남기고 싹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왜 47개는 남겼느냐? 이 47개의 서원은 사액서원이었거든. 사액서원이란 뭐냐면은 왕으로부터 간판을 받은 서원을 가지고 사액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퇴계 이황 선생이 살아있을 때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명종에게 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서원 정도는 나라에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이름도 임금님이 직접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명종이 이 백운동 서원에다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직접 붓으로 글씨를 써서 간판을 써서 달아주고 이후에 국가에서 예산 지원도 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 남겨진 47개의 사액서원은 어떤 것들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당히 가치가 있는 중요한 서원들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곳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서원들을 싹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없어진 살패한 서원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토지나 노비 같은 경우에는 향교나 지방관청에다가 귀속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원을 통해서 양반들이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나아가서 국가의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이러한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양반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거센 반대의 반응을 보였겠죠. 그죠? 어떻게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성리학을 가르치는 서원을 없앨 수가 있느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공자님, 맹자님도 지옥에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비판을 했어요. 자,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나요? 의지의 사나이라 그랬어요. 그죠? 비록 공자, 맹자님이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백성을 괴롭힌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서원을 이렇게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양반 지배층들이 흥선대원군에게 등을 돌리게 돼요.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탄핵을 당해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 양반 유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넘어갈까요? 네. 자, 마지막이네요. 자, 세도 정치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민생의 문제,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첫 번째, 전정의 문제였습니다. 토지세를 거두는 과정에서 원래 있지도 않은 땅에다가 세금을 거두는 이러한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전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실시하느냐?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요. 지금까지 있지도 않은 땅에다가 세금을 거두는 이런 문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세금 내야 되는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금 내기 싫어서 국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누락된 토지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양전사업 과정에서 파악이 되면서 정확한 세금에 대한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의 토지세 수입을 늘리는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되죠? 네. 자, 두 번째, 군정의 문제였습니다. 지나치게 백성들에게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문제가 군정의 문란이었어. 그지? 예를 들자면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았던 어린 아이에게 군포를 부과한다든지 이미 사망한 남성에 대해서도 군포를 부과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세도 정치 시기에 매관매직을 일삼았던 부정한 지배층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사회 파트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조선시대 때 조선 정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나라를 통치할 만한 돈도 없어지게 되자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장사를 하느냐? 신분 장사를 해요. 국가에서 납속책 또는 공명첩이라고 해서 돈 많은 농민 백성한테 돈 많이 받고 양반의 신분을 파는 이런 양반에 대한 신분 장사를 조선 정부가 합니다. 자, 여기서 돈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산 사람 진짜로 에헴하면서 양반 대접 받으면서 살았을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양반 신분을 굳이 뭐하러 살까? 양반이 되면 군대를 안 가요. 다시 말해서 양반의 신분을 산 까닭은 더 이상 군대 가는 대신에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식들한테도 그거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양반의 신분을 돈을 주고 산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정부가 양반의 신분을 판매했던 이런 일들이 꽤나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 경상도 영천에 있었던 신분제에 따라 신분별로 인구를 구분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자, 봅시다. 총 3,100호, 3,100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였어요? 몇 대층의 양반이? 85%.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49%, 거의 마을의 절반 가까이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가 면제층인 노비야. 노비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죠? 그래서 50%, 30% 빼고 나면 남는 사람들 한 15%밖에 안 돼. 이 15%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라 전체의 국방에 대한 부담을 지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어야 될 금액은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내니까 어린 아이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포를 부과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양반도 군포 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호포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 집집마다 포, 군포를 내게 한 제도가 바로 호포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집집마다는 일반 양인뿐만 아니라 양반들 집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양반들에게까지도 군포를 부과했더니 어때요? 지금 15% 정도밖에 군포를 안 내고 있었는데 대략 한 75% 정도가 군포를 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죠? 이러한 세금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반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양반들한테 군포를 거둘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했죠. 흥선대원은 어떤 사람이라고? 의지의 사나이였어요. 이 역시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서 결국 군정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정 보도록 합시다. 자, 환정의 경우에는 환곡이라 그랬어요. 봄에 사람들이 가난할 때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나라에서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걷어가는 게 환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부패한 관리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요구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쌀을 빌리지 않으려고 해도 억지로 쌀을 빌리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죠? 네. 왜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자를 받았을까? 왜 이익을 내야 됐을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 내가 그 뭐야? 국가한테 보전? 그렇지. 내가 관직을 사기 위해서 세도 가문에게 돈을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 관리로 와서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돈을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애당초 이 환곡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얘네가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애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따라서 이 환곡의 문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누구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받는 일을 맡기면 될까? 그렇지. 돈을 주고 관직을 사지 아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제도가 바로 사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에서, 마을에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 한 명 추천해봐라. 추천을 받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 한 명 뽑힙니다. 네가 나라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불려주고 이제 약간만 더해서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항리나 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따라서 이 사람이 굳이 더 많은 이자를 받아서 챙길 이유도
없고 애당초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면 면에서 추천을 받지도 않았겠죠. 그죠? 양심적인 사람에게 환국의 관리를 맡김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걷어나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했던 게 바로 사창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다시피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과정에서는 양반들 지배계층에 이러한 어떤 기득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이런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차례 이야기하듯이 흥선대원은 어떤 사람이라서? 의지의 사나이라서 그런 양반들의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나라에는 세금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은 호전이 되고 백성들은 더 이상 서원에게 뜯기거나 삼적의 문란에 고통받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면서 생활이 개선이 됨에 따라 전통적인 통치체제가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재정비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성공한 개혁인가요? 실패한 개혁인가요? 그쵸.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쭉 듣다 보면은 성공한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또는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실패한 개혁이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경복궁 중건 사업에서 당백정 같은 거 발행을 함에 따라 경제가 크게 혼란해졌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 또는 양반들을 너무 거세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으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 접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근대화, 산업화가 필요했는데 고작 전통적 통치체제의 재정비에 그쳐버리고 말았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경복궁 중건 사업에서 나타났던 경제적인 문제, 사실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지 않나? 세도 정치라고 하는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한 거잖아. 그 과정에서 약간의 경제적 혼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양반층들의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든 거 당연히 개혁 과정에서 누구나 찬성할 수 없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통치체제의 무너짐 상황을 재정비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대성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전통적인 통치체제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근대화 산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 또한 아니었을 걸,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요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개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선생님이 논술형 수행평가 문제를 던져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서 좋은 답안을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국사 배움책 몇 페이지죠? 36페이지인가요? 네, 36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인가요? 아, 그렇네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어 있었던 통치 기구를 축소해서 사실상 폐지시켜요. 그 옆에 있네. 뭔가요? 동그라미 1번? 비변사가 되겠네요. 자, 흥선대원군이 통치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전, 육전조례 외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게 있었네요. 자, 경복궁 중검기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았는데 기부금이 이름이 뭐였냐면은 원에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강제로 징수하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고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정에서는 토지조사 사업, 양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군정에서는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했고요. 환국에서는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환국을 운영하는 맡기는 사창제가 실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